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호진이라고 하고요. 1986년생 호랑이띠입니다. 내년이면 만 마흔이 되네요. 네. 저는 서울에서 이제 연고 없이 기업 이촌을 해서 해녀를 한 지는 5년 차 되고 있는 거제도 해운호 해녀 배의 막내입니다. 요즘 일상은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제 일상은 매일 똑같습니다. 이 해녀들은 쉬는 날이 따로 없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들 등교시키고요. 그리고 저는 출근을 합니다. 출근을 하면은 조금 일상적인 회사원들의 출근하고 다른 게 아침에 이제 해녀 어른들하고 만나서 커피 한 잔도 하고 담소도 조금 나눴다가 바다로 나갈 준비를 하고요. 환복을 하고 바다에 빠지면 그때부터 물질을 5시간 합니다. 그리고 물질이 마치고 나오면 바로 끝나는 건 아니고요. 거기서 물건 정리, 만약에 성게철 같은 경우는 이제 성게를 손질하는 작업까지 하면 해녀로서의 일은 마무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제 개인적으로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어서 주문이 들어온 건에 대해서 택배 포장을 하면 거의 6시, 7시가 됩니다. 그럼 이제 또 아이들 학원 픽드랍을 해주고요. 아이들 뭐 숙제나 다음날 일 도와주고 나면 밤이 되죠. 거의 9시, 10시 되는데 그때부터 제가 또 인스타그램으로 영상을 만드는 취미를 갖고 있어서 그 일을 시작하고 또 정산을 하고 하면 이제 새벽이 되고 하루를 마칩니다. 엄청 바쁘신데 네. 해녀는 프리랜서인가요? 아니면 사업자 같은 개념인가요? 지역별로 조금 달라요. 그래서 모두가 똑같이 저랑 같은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어촌계에 소속이 돼서 어촌계의 공동체로서 작업을 하고 있고 거제도 같은 경우는 어촌계에 소속이 되지 않아도 프리랜서처럼 자유롭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촬영일이 12월 말일인데 네. 요즘은 그럼 어떤 해산물이 좀 제철일까요? 이제 지금이 성수기예요. 해녀들한테, 거제도 해녀들한테는 성수기가 1년 중에 제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철이 성게철, 봄, 여름철이고요. 그 다음에 겨울에 해삼철입니다. 해삼을 열심히 주울 때예요. 지금 해삼을 먹으면 네. 되는 건가요? 맛있죠. 네, 지금 해삼 제철입니다. 서울에 계시다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전의 삶과 비교했을 때 현재 삶은 점수로 매긴다면 어느 네. 정도 만족을 하세요? 100점 만점으로 본다면 서울에서 생활했을 때는 한 40점? 여기 거제도에서 생활하는 거는 100점을 기대하고 왔는데 이런저런 이렇게 5년 정도 생활하다 보니까 약간의 마이너스 감점 요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0점 정도 마이너스해서 90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해녀이신 이제 호진님의 어린 시절이 좀 궁금한데 네. 어린 시절에는 어떤 환경에서 자라오셨어요? 부모님이 특별하게 키우신 건 없고요. 평범하게 키워주셨는데 제가 좀 약간 특이한 성향이긴 했습니다. 이렇게 인형을 갖고 놀거나 저를 치장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동물하고 곤충 이런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길고양이 데려왔다가 혼나기도 많이 혼나고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 댁이 그때 당시에 이제 뒤에 산이랑 들이 많은 곳에 있으셨는데 가면은 계절 따라서 곤충을 잡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 곤충을 잡는다는 게 그 초록색 풀리파리 사이에서 메뚜기나 뭐 사마귀나 곤충들을 발견해내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뭔가 자연과 약간 교감하는 느낌? 그리고 물을 좀 많이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에 가는 것도 좋아했어요. 근데 이게 수영장에 간다는 게 수영을 하러 가는 게 아니었고 물 속에서 노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어서 그런 2가지 취미가 있었고요. 이게 좀 잘하다 보니까 사춘기가 되니까 아무래도 수영장 가는 것도 좀 쑥스러워지고 또 들판에서 노는 것도 약간 좀 멋이 없게 느껴지고 이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사춘기가 좀 지나고 나서는 게임을 좋아했어요. 근데 그 게임도 비슷한 연장선상에서 좋아했던 게 게임 안에 보면 특히 그때 당시엔 이제 MMORPG라고 해서 대부분의 게임이 퀘스트 형식으로 이루어졌었거든요. 뭔가 어디서 뭘 수집해와라, 찾아내라 이런 류의 게임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게임을 좋아했던 게 계속 연이 돼서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게임 회사에 취직하게 됐었고요. 게임 회사 한 회사에서 쭉 계속 근무를 하다가 여기 와서 거제에서 해녀로 일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럼 확실히 지금 해녀하고 계시는 일이 어린 시절에 물을 좋아하고 네. 자연을 좋아했던 게 네. 확실하게 많은 영향을 미친 것 같긴 해요. 네, 그렇다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게임을 되게 좋아하셨다 그랬는데 기억나시는 추억의 게임 있다면은
아마 그때 당시 게임하셨던 분들은 다 비슷한 거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디아블로 되게 좋아했었고요. 디아블로 아시나요? 아시는 것 같은데, 피디님. 연장선상에서 와우도 되게 좋아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서울에서 태어나셨고 네. 서울에서 회사 생활도 계속 다 하신 네. 거죠? 친지분 중에도 딱히 거제도나 바닷가 쪽에 계신 분은 없었어요. 그럼 게임 회사에서 직장인이던 시절에 호진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무난했고요. 큰 트러블 없이 지내는 직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좀 좋아해 주셨고, 또 저도 그렇게 좋은 친화적인 분위기에서 일을 하는 게 좋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퇴사를 했다 하면 뭔가 회사에서 엄청난 일이 있어서 그만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건 크게 없었고요. 그 일을 내가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이 일을. 이런 고민에서부터 좀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회사를 그만두는 거는. 서울에서 회사 생활을 몇 년 하신 거예요? 아이들 낳고 뭐 출산휴가나 이런 걸 받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제가 입사일부터 해서 퇴사일까지는 10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잘 다니시던 네. 직장을 떠나서 거제로 내려오게 됐나요? 첫 번째는 그거였어요. 일이 너무 좋기는 했는데 새로운 신입사원분들이 들어오시고 또 게임에 대한 어떤 사업이나 문화나 흐름이 계속 지금도 바뀌고 있고 그때 제가 일할 때도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변화들을 제가 지켜보면서 좀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어요. 이거를 내가 쫓아갈 수 있을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에서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만큼 또 일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그냥 뭐 하는 일 생기는 대로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좀 더 잘하고 싶었던 욕심이 있다 보니까 근데 좀 자신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어디까지 쫓아가서 어디까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점점 좀 자신감이 떨어졌었고 그러던 중에 그러면 다른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오래 길게 내가 이런 고민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냥 단순히 일단 바다를 너무 좋아했어서 회사를 다닐 때도 주말이면 바다를 좀 많이 찾아다녔었거든요. 거기서 해녀 어른들을 만나 뵀었고 자연스럽게 해녀라는 걸 접하다 보니까 이렇게 멋있게 살아가는 어른들이 있는데 나도 이렇게 늙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씩 했던 거에서 어느 순간 이렇게 해녀를 해보자라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해녀가 아닌 다른 직업에 대한 선택지가 많았을 것 같은데 네. 왜 해녀로 딱 결정을 하시게 된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게 가끔 고민을 하거든요. 저랑 연배와 같은 동료들도 비슷한 고민을 했으니까 그럼 대부분 뭔가 공부를 더 하거나 아니면 다른 회사나 다른 부서나 이렇게 고민을 대부분 했었죠. 저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도 좀 자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옮긴다 해도 저는 사실 70, 80까지 좀 일을 하고 싶거든요. 그렇게 옮긴다 해도 아마도 50이면 퇴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약간 편견일 수도 있지만 여자이기도 하니까 직장을 다시 정착을 하고 적응을 해서 지냈는데 결국은 또 10년밖에 일을 못하고 이럴 바에는 내가 70, 80까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고민을 하다 그게 이제 약간 해녀 어른들하고 딱 맞물렸던 것 같아요. 그분들은 정말 연세가 많으셔도 바다에 나가셔서 이렇게 또 자기의 생업으로서 생계를 꾸려 나가시는 모습이 좀 내가 지향하는 바와 맞다. 삶에서 내가 계속 살아가고 싶은 방향하고 맞는 것 같아서 해보자라고 마음을 먹었죠. 그게 5년 전이니까 35쯤 됐잖아요. 시도를 해보고 안 되면 그때 다시 내가 원래 하던 일을 뭐 어떻게 해서든지라도 해볼 수 있는 거니까 라는 약간의 자만심도 있었던 것 같아요. 시도를 해보더라도 지금 해봐야 내가 실패를 하면 되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뭔가 호진님 성격상 거제 내려올 때 되게 철저하게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 거제도로 내려오실 때 준비는 어떤 식으로 좀 알아보셨어요? 기간은 1년 반 정도 걸렸었고요. 처음에는 제주도를 알아봤었거든요. 해녀들이 제주도에만 있다고 보통은 생각을 하잖아요. 제주도에 대해서 정보를 좀 알아가다 보니 생업으로만은 어렵다는 정보가 조금 더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일을 병행하면서 아이들을 돌보기엔 힘들 것 같아서 그럼 다른 방법이 없을까 찾아봤을 때 육지에도 해녀가 있다고 이제 인터넷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통영이나 거제도. 거제도에는 또 사설이지만 해녀를 양성하는 기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여길 좀 찾아가 보자.
가면은 어쨌든 해녀에 대한 실제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테니까 거기에 가서 수업을 듣고 거기서 지내는 곳이라던가 지내는 기간 동안 또 제가 생계를 어떻게 할 건지 아이들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해서 그때 제가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들 당시 딱 마침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지자체에서 경상남도에서 한 달살이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게 있었거든요. 도시에서 이제 지방으로 이렇게 한 달 살고 싶을 때 숙박비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게 있어서 그 시기랑 맞춰가지고 준비를 해서 저도 이제 퇴사에 대해서 그 시기에 맞춰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 업무나 이런 것들을 또 조정을 하고 하는 그 모든 기간이 1년 반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퇴사하고 쉬는 휴식기 없이 바로 해녀로 일을 시작했어요. 해녀가 된다고 했을 때 네. 주변 반응은 기억이 네. 좀 나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들판에서 뛰어노고 게임하고 이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은 상상이 가시고 엄청 많이 혼냈을 거거든요. 위험하기도 하고 또 지저분해져서 오고 이제 게임은 또 그 시절엔 게임이 약간 악의 존재였으니까 못하게 하시고 항상 이제 많이 혼났죠. 하지 말라는 거 많이 했으니까 워낙에 좀 그렇게 말썽을 부리고 커서 그런지 제가 해녀를 하겠다고 했을 때도 너 하고 싶은 걸 하는구나. 사고를 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신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왜 이게 아니고 얘가 또 시작이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크게 막 그렇게 저항은 없으셨고 걱정은 많이 하셨죠. 그래서 걱정을 하실까 봐 제가 이런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 계속 공유를 드리고 하니까 좋아하셨고 물론 엄청 걱정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거제도도 오시면서 사는 거 살펴보시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네가 회사 다닐 때보다 너무 얼굴이 좋아 보인다.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믿고 반대 안 하셨던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남편분은 처음에 거제 내려오시는 거를 반대하셨다고 했는데 네. 왜 반대를 하셨던 거예요? 저희 신랑은 서울 사람이 아니고 원래 울산 사람이에요. 그리고 울산도 굉장히 바닷가에서 자란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바다에서 일을 하시는 해녀들도 봤고 바다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바다에서 가진 어떤 공동체의 색깔이나 사고방식이나 이런 게 완전히 서울에서만 나고 자란 저의 생각이나 방식이랑은 다를 거라는 거를 누구보다 현실적으로 알고 있었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네가 적응을 못할 거다, 못 견딜 거다라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줬었어요. 그러면 실제로 내려오시고 나서 그런 생활 방식이랑 이런 게 네. 차이가 많이 느껴지시던가요? 많이 느껴졌죠. 저는 제일 신기했던 게 물론 한국인들의 흔한 그 인사말이 밥 먹었니? 밥 먹자. 약간 밥이 중요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을 나누고 싶은 사람한테는 밥이나 반찬을 내어주는 거. 근데 이게 저는 서울에서 아파트에서 자랐을 때 이웃끼리 인사는 하지만 와서 밥 먹어라 이런 얘기는 잘 못 듣고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밥이 가진 중요성을 그렇게 크게 못 느끼고 자라왔었는데 이 바닷가나 좀 옛날 분들이나 경상도라고 말하면 좀 너무 편견일까요? 저희 신랑도 특히 바닷가 시골에서 자란 저희 신랑도 밥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챙겨주는 만큼 내가 너를 챙겨주는 사람, 밥을 내어주면 내가 너한테 마음을 연 사람,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를 제가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한테 밥을 내어줬을 때 그냥 먹으라 해서보다 먹나 보다라고 나는 받아들였는데 그럼 그만큼 나도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했어야 되는 그런 작은 부분들. 제가 안 하면 요것 봐라. 내가 요렇게 마음을 신경을 써줬는데 무시하네? 요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미묘한 차이들을 제가 몰랐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신랑이 많이 알아줬죠. 이제 남편분이랑 2명의 네. 자녀와 함께 거제로 내려오는 것에 대한 네. 걱정은 없으셨어요? 많이 했죠. 많이 했기 때문에 그만큼 준비를 많이 했어요. 저만 오는 거면 좀 쉬웠을 거예요. 근데 아이들도 와서 학교도 다녀야 되고 또 아이들이 이제 환경이나 그런 상황이 변하는 거에 대해서 적응을 해야 하는데 그거는 제 맘같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라서 걱정을 많이 했고 다만 한 가지 조금 안심했던 건 아마도 회사를 다닐 때보단 내가 아이들을 조금 더 케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확신은 있었어요. 회사를 다닐 때는 집이랑 직장이랑 이동 거리도 상당하고 늦은 시간에 만나야 하고 이른 시간에 보내야 했는데 여기서 일을 했을 때는 뭐 출퇴근하는 곳이 가깝고 물질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늦은 시간이 아니고 하니까 아이들을 좀 직접 다 돌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든 뭐라도 어려움이 있어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생각이 맞더라고요. 그러면 아이들은 현재 거제의 네. 삶에 만족하는 것 같나요?
물어보진 않았어요. 만족하니? 이렇게 물어보진 않았어요. 아이들이 그런 대답을 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다만 지내는 걸 봤을 때 큰애도 잘 지내고 있고요. 작은애도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있고 딱히 어려움이 없는 걸로 보아서는 잘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아이들을 보면서 거제에 온 것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좀 미안했던 적은 없으세요? 그런 부분은 조금 미안해요. 이제 특히 작은애 같은 경우는 뭔가 활동적인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운동도 다양하게 하고 싶어요. 뭐 인라인 스케이트라던가 보드라던가 이런 걸 배우고 싶다고 하는데 특히 제가 사는 곳은 좀 외곽이에요. 거제도도 시내가 있고 중심부가 있는데 저는 이제 바닷가 마을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원이라던가 그런 스포츠를 배울 수 있는 게 다양하지가 않더라고요. 한정적이고 또 제가 직접 이동을 해줘야 되는 그런 환경 속에 있어서 좀 포기를 시키게 되죠. 반강제로. 엄마가 거기까지 못 데려다줘. 아니면 그런 수업이 없네. 이렇게 말을 할 때 조금 미안하고 속상하죠. 만약에 서울에 있었다면 다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뭐 버스도 있고, 학원 버스가 있고, 전용 차량이 있고, 뭐 그런 류의 학원이 또 많이 있고 하니까 어렵지 않았을 텐데 여기서는 못할 것 같아 라고 말해주는 부분들이 좀 아쉽기도 하고요. 큰애가 한 번 좀 아팠던 적이 있어요. 결국에는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했거든요. 그 과정이 만약에 서울에 있었다면 굉장히 짧고 좀 편했을 것 같아요. 아이도 이 아픈 고생하는 기간도 좀 짧고 해결이 빨리 됐을 것 같은데 여기에 있으면서 지체가 된 것들이 많아서 좀 오래 고생을 했고 그 좀 수술도 커졌고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런 거는 내가 미처 좀 생각을 못했고 아이들한테 좀 불편을 주는 부분이 생겼구나라는 걸 깨달았죠. 그럼 아이들은 엄마가 해녀라는 것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해요? 작은 애는 일단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냥 마냥 좋아요. 그 아이는 원래 천성적으로 좀 밝은 아이여가지고 어디 가면 우리 엄마 해녀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특히 뭐 다이빙 하시는 분이라던가 바다에서 일하시는 분을 보면 우리 엄마도 해녀해요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해요. 큰애는 조금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중학생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들은 이야기나 본 이야기를 봤을 때 엄마가 왜 직장이라는 보통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두고 여기 와서 해녀라는 일을 했을까라는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는 왜 해녀를 했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한 번은. 그리고 그런 질문을 했어요. 왜 사람들이 엄마한테 해녀 일하는 게 멋있다고 하냐고. 잘 이해가 안 됐었나 봐요. 저도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되나라는 고민을 잠깐 했었어요. 아마도 대부분 쉽게 선택을 못하는 직업이니까 힘들기도 하고 뭔가 접근하기가 어려운 일이라서 이렇게 와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를 응원해주고 싶으니까 멋있다라고 좋은 말을 해주는 게 아닐까. 격려의 의미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조금 이해를 해주는 것 같고요. 신호진으로서 아이들에게 어떤 엄마로 좀 기억되고 싶으세요? 이거는 답이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엄마라는 말 안에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감정, 개개인의 다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엄마라는 말에는 대신할 수 있는 단어가 없는 만큼 그 단어 자체가 가진 의미나 느낌이 너무 많은데 제가 그나마 보여주고 싶은 거는 어떤 살아가는 방식이 또 한 가지 답만 있는 게 아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는 특히 그 세대가 베이비붐 세대시잖아요. 정말 치열하게 경쟁을 했어야 했고 치열하게 어떤 그 생계를 유지했어야만 하는 세대였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가르치시기를 공부해라. 공부해서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만 많이 가르쳐주고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공부가 꼭 아니더라도 그리고 네가 직장을 가졌더라도 나중에라도 언제든지 또 다른 어떤 취미가 연장선이 돼서 새로운 직업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삶의 방향이 있으니까 엄마처럼 직장을 다니다 해녀를 하고 콘텐츠도 만들고 여러 가지 방향이 있으니까 네 행복을 네가 찾아봐라.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면 된다. 그런 의미만 좀 많이 전달해주고 싶어요. 해녀로서의 호진님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처음 바다에 해녀로서 들어갔던 날 기억나세요? 네. 다른 날은 몰라도 그날은 정확히 기억합니다. 제가 살면서 못 겪어봤던 그런 경험을 했었어가지고 제가 원래는 멀미를 전혀 안 하는 체질이에요. 배에서도 멀미를 안 하고 멀미를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그때 물에 들어간 첫날은 뭐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일단 빠지라 해서 빠졌고요. 빠져서 물에 들어가서 뭘 찾으라 해서 찾아가고 있는데 아마 한두 시간쯤 지났을 거예요. 이게 수면이 찰랑거리잖아요. 근데 제가 산을 봤는데도 산도 같이 찰랑거리고 있는 거예요.
모든 제 눈앞에 시야가 다 찰랑거리고 일렁거리는 거죠. 그래서 좀 이상하다. 이게 뭐지? 그러니까 제 몸이 제 균형을 못 잡는 느낌이었는데 육지에 올라와서도 같은 느낌이 계속 들더라고요. 땅이 찰랑거리고 제 몸도 같이 흔들리고. 그래서 어른들한테 말씀드리니까 육지멀미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걸 그때 처음 경험했어요. 제가 땅을 딛고 서 있는 시간이 35년이었으니까 갑자기 바닷속에 5시간을 있자니 몸에서 뭔가 많이 놀란 것 같기도 하고 또 힘들었기도 하고 그때 그래서 그걸 처음 경험하고 바로 크게 이제 반전을 먹은 거죠. 내가 몸이 힘들 거라는 건 예상을 하고 왔지만 이 정도까지 힘든 일이구나라는 걸 그때 경험했습니다. 지금 같이 일하시는 해녀분들이 네. 어르신들이 많으시고 네. 엄청 베테랑이시잖아요. 네, 그럼요. 그런 해녀분들 모습 보면은 네.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분들이 물속에 있는 모습을 마주칠 때마다 단어를 정확히 찾기가 어려운데 자연을 바라보듯이 되게 경이로운 순간이 많고요. 어떤 때는 되게 숭고하게 느껴져요. 그분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그 일상을 사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일상을 50년, 60년 하셨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져요. 여자잖아요. 남녀를 가르는 편견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체력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어쨌든 가는 남성들보다는 조금 더 약한 게 여자일 거란 말이에요. 제가 같이 일하는 분들은 다 또 몸집도 작고 마르셨어요. 너무 고된 일을 오래 하셨던 분들이라 여기저기 아프시고 근데도 물속에 들어가면 정말 물개 같으세요. 제가 30대임에도 불구하고 따라갈 수 없는 속도와 순발력과 힘으로 막 작업을 하시거든요. 그럼 진짜 경이롭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고된 일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왔으면 모든 게 너무 자연스럽고 완벽할까. 제가 항상 그걸 잘 담아내고 싶은데 또 되게 쑥스러워 하시거든요. 카메라 들고 이렇게 옆에 있으면. 그리고 또 해녀들은 물속에서 해녀를 만나는 걸 안 좋아해요. 놀라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편해하질 않아서 늘 제대로 못 담고 있어서 좀 아쉬움이 큰데 언젠가 한 번은 좀 제가 느끼는 이 감정을 잘 담아서 공유해보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오신 삶들이 잘 좀 남겨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분들 일하는 그 모습은 아마 전 세계에 없는 것 같아요. 해녀분들이 바닷속에서 일하시는 그런 모습들 어느 나라 바다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경이로움인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이제 상상만으로 했던 해녀 생활과 네. 이제 실제 해녀 생활을 해보시면서 네. 둘 차이가 많이 있나요? 많이 있죠. 몰랐던 것과 알게 되는 건 차이가 항상 많이 있잖아요. 몸이 힘들 거라는 건 예상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육지멀미는 예상을 못했던 거고 두 번째는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적응하는 그 2-3달 동안 제가 15kg가 빠졌었거든요. 거의 반쪽이 됐었어요. 지금은 약간 다시 또 적응이 돼서 살이 쪘는데 갑작스럽게 그렇게 살이 빠질 정도로 많이 힘들었었고요. 제가 예상을 못한 건 추위였어요. 우리가 수영장이나 바닷가에서 노는 거 춥다 좀 서늘하네 이런 것 정도만 예상을 했지 바닷물이 이렇게 차가울 수도 있구나 라는 걸 이제 경험하기 전까지는 상상을 못했죠. 저희가 다 겨울에는 보온을 위해서 전부 다 커버를 하긴 하거든요, 몸을. 그 고무업 너머로 느껴지는 냉기가 이미 물에 빠질 때부터 있더라고요. 그러면 작업을 할 때도 숨이 막혀요. 너무 사람이 차가우면 몸이 움츠러들다 못해서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겠고 숨도 쉬기가 어려운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엔 좀 해녀들 숨이 많이 짧아집니다. 근데 저는 이제 다 가뜩이나 초보였으니까 아예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포기하고. 그래서 갯바위에 올라가서 망망대해를 바라보며. 근데 그조차도 추워요. 찬바람은 불지 내 몸은 젖어 있지. 갈 데는 없지. 배는 고프고요. 춥고. 저 흔히 말하는 거지의 3요소를 잠깐 침이 튀겨. 거지의 3요소를 모두 갖춘 채로 이제 갯바위에 야외에 앉아가지고 한 번은 딱 한 번 운 적이 있어요. 이런 걸 경험하려고 여기 온 건 아닌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이걸 아신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내가 불효를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의미에서 조금 한번 슬펐던 적이 있고 다행히 그 다음날 해삼을 많이 잡고 또 그 다음날 또 어른들이 잘 챙겨주셔서 또 해삼을 많이 잡아보고 이런 성취들이 조금씩 쌓이다 보니까 버티는 힘이 되어서 여기까지 이제 5년차 일을 하게 되었어요. 해녀 일을 하시면서 네. 되게 다양한 순간들을 마주하실 것 네. 같은데 잊혀지지 않는 순간이 있나요? 많이 있어요. 기억에 남는 거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하면 그때그때 달라지고요. 너무 많아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가 어려운 게 많아요.
그리고 이게 말로써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억들이거든요. 자연을 마주했을 때 기억들이 많습니다. 다큐멘터리에서는 또 볼 수 없었던 진짜 이 뭔가 야생과 자연이 매일 흘러가는 일상 속에 있는 엄청 경이로운 풍경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또 그 생물들과 교감을 하는 순간들,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남는 게 굉장히 많아요. 겨울이 되면 거제도 쪽에는 철새들이 많이 날라오거든요. 큰 독수리 같은 새도 오고, 또 해삼을 잡는 바다 쪽에는 다양한 새들이 와요. 오리류라던가 기러기류라던가. 근데 얼마 전에는 제가 일을 하다가 저 산등성이 너머에 뭔가 새카맣게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인 것 같긴 한데 저렇게까지 새카맣게 저 먼 데서부터 온다고? 좀 놀라서 한참을 바라봤는데 그게 점점 가까이 올수록 이제 점점으로 변하더라고요. 정말로 그 어떤 TV나 화면에서도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큰 새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까맣게 보일 정도면. 큰 새들이 수만 마리가 정말 떼를 지어서 날아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 새들이 이제 제 머리 위를 지나는 순간 정말 너무 멋있었습니다. 좀 작은 일도 많아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수달을 만난다거나, 이 수달을 저희가 흔히 만날 일이 없잖아요. 근데 또 물속에서 만나면 이게 되게 재밌거든요. 수달도 물에서 바쁩니다. 뭔가 아마 조개나 물고기를 잡느라 바쁜 것 같은데 수달이랑 저랑 똑같이 바빴던 것 같아요. 똑같이 숨을 쉬러 올라왔는데 눈이 마주쳤어요. 둘 다 서로 물속에서를 못 봤던 것 같아요. 굉장히 귀엽게 생겼거든요. 눈이 땡그랗고 젖어 있으니까 약간 이렇게 착 다 가라앉아서 저를 바라봤고, 저도 수다를 바라봤고요. 서로 놀랐는데 움직이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얼어 있었죠. 혹시라도 물속에 들어가는 걸 조금 더 가까이 볼 수 있을까 싶어서 약간 움직이니까 바로 도망가더라고요. 근데 그런 찰나의 순간들 너무 즐겁고요. 일반적으로는 경험하기가 어려운 거니까 이건 정말 바다에 오래 있고 많이 있을 때 어쩌다 한 번씩 겪을 수 있는 일이라서. 그러면 반대로 해녀 일을 하시면서 위험했던 순간은 언젠가요? 그거는 항상 위험해요. 해녀들은 항상 위험 속에 있습니다. 제일 이제 해녀들이 위험한 거는 그물인데, 그물도 종류가 있어요. 자만 그물이라고 해서 이거는 어업의 일종으로 이제 되게 얇고 촘촘한 그물을 바닥에 깔아놓습니다. 약간 띄운 상태로. 그럼 지나가는 물고기가 걸리게끔 하는 어업의 일종인데, 이게 보통은 해녀들이 작업하는 수심과 맞물려요. 해녀들에게도 좀 위험 요소가 되고요. 또 장등 그물이라고 있어요. 고기가 그물을 따라서 가두리 그물 안에 몰려 들어가게끔 장치를 한 큰 그물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바닷속의 바닥에서부터 수면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크게. 근데 이게 그물이 그냥 이렇게 수직으로 이어져 있는 게 아니고 물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누워 있거든요. 그러면 종종 이제 바다에 들어간 사람이 사고가 나는 거는 그물이 누워 있는 걸 모르고 바닷속 밑에서 헤엄을 치다가 올라오려고 했을 때 이 누워 있는 그물을 맞닥뜨리면 위험하게 되죠. 실제로 그런 사고도 과거에 있었고, 통발 같은 것도 줄들이 이제 바닷속에서 파도나 조류 때문에 엉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그렇게 줄이 가득 엉겨 있거나 줄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거나 하면 해녀들에게 또 위험 요소가 되죠. 어딘가 몸에 걸리면 당황해서 물에서 못 나오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위험하다는 거를 네. 알면서도 막상 네. 들어가면 시야가 좁아지니까 잘 안 네. 보이게 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시야가 안 좋을 때는 물건을 찾을 수도 없는 이유도 있지만 그런 위험에 대해서 해녀가 대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작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해녀라는 직업을 그렇다면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을 해주실까요? 해녀라는 직업을요. 그런 건 그렇게 멋있는 건 생각을 해본 적이 없네요. 한번 그런 질문을 받기는 했어요. 뭔가 해녀들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고 생각하냐고. 근데 저는 숨이라는 단어거든요. 해녀들 하면 숨빗소리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숨이랑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 업인 것 같아요. 모든 시작과 끝이 숨이기도 하고, 숨을 참고 들어가야 하고, 숨을 내쉴 수 있어야만 끝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숨이라는 단어가 어쩌면 해녀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고, 숨을 너무 참지 마라, 너무 욕심을 내지 마라 라는 말씀을 항상 해주시는데 그게 되게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사고가 나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항상 일할 때 그래서 조심해요. 어른들이 가르쳐주는 게 그러니까 네 숨만큼 일해라 라는 뜻이, 예를 들어 해상을 손에 짚고 숨이 이제 어느 정도 막히니까 물 위로 올라오려고 하는 찰나에 또 해삼이나 소라가 보여. 그러면 그걸 다시 잡으러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항상 가르치시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해서 지체되는 시간 동안 호흡이
부족해서 뭔가 의식을 잃거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가르치시고 저도 그 부분을 항상 유의해요. 그래서 그런 드라마에서도 나오는 게 욕심내지 말아라고 하는 게 그 말씀이거든요. 하나라도 더 잡으려고 하지 말고 네 숨을 일단 쉬라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시는 걸로 보아서 저는 그래 숨이라는 단어가 맞지 않을까. 그리고 삶에 있어서도 좀 숨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해녀가 예전과 다르게 좀 네. 어려워지고 있다고 네, 들었어요. 맞아요. 어떤 부분이 좀 어려워지고 있을까요? 예전에 한참 해녀들이 많았던 시기가 왜 그랬냐면 그때는 일본에 수출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일본은 워낙에 해산물을 많이 먹는 나라기도 하고 그렇게 해녀들도 해서 크게 수익을 얻고 이런 시대가 있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사실 그렇게 수출은 많이 나가지 않는 편이에요. 물건도 많이 없고요, 바다에. 뭐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지만 뭐 기후 온난화 한 가지만은 아닐 거예요. 바다에 있는 이제 전복이라던가 성게, 소라도 개체수가 많이 줄어든 상태고요. 점점 더 확연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저도 5년 전에 일할 때랑 또 올해랑 또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잡을 수 있는 것도 적어지는 것에 더불어서 가격도 계속해서 떨어지는 추세예요. 아무래도 요즘은 그렇게 수산물에 대한 관심이 또 젊은 분들은 특히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고 채취량은 적은데 가격도 떨어지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생계가 어렵죠. 개인이 어떻게든 온라인으로 팔로를 개척해 보려고 하시거나 아니면 저처럼 콘텐츠를 만들어서 이런 부가적인 수입을 좀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거나 이렇게 해서라도 물질을 하고 싶은 거죠. 계속해서.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장기간 지속이 되면 사실 그렇잖아요. 사람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야 그 일을 할 수 있는 건데 너무 안 되면 오히려 직업을 바꾸는 게 맞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해녀들이 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해요. 여기에 또 맞물리는 게 이제 고령의 해녀분들이 대부분 다 70세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은퇴를 하시면 그 다음 세대가 사실은 없어요, 거의. 저희거든요. 30, 40대인 저희고 5, 60대 세대가 없으시다 보니까 지금의 그 고령의 해녀분들이 그만두시면 은퇴하시면 바로 이제 건너뜁니다. 저희한테. 근데 저희는 해녀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사업성이 떨어질 거고 이제 더 이상 해녀가 채취하는 해산물에 대한 기대가 떨어지면 없어지면 아마 없어지겠죠, 이 직업이. 그렇게 되는 게 지금은 제일 무섭기는 해요. 걱정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이런 크리에이터나 콘텐츠 활동을 하는 것도 첫 번째는 제가 일하는 그 어른들의 제가 갖고 있는 그 경이로운 마음을 잘 기록으로 남겨두고 싶었던 거고요. 그분들이 이제 은퇴를 해서 이 바다를 떠나기 전에 이 모습들을 모두 남겨두고 싶었던 것도 있고, 두 번째는 그래서 해녀에 대한 이 인식을 계속 남겨주고 싶었어요. 이게 이런 직업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 직업에 정말 진지하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 생겨났으면 좋겠고, 그리고 혹은 관심이 없다가도 이것도 일이 될 수 있네? 나도 해볼까? 약간 이런 작은 자극을 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콘텐츠를 계속 만들고 공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해녀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봤고 가치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서울에 살았을 때와 거제로 내려오시고 나서 삶의 가치관의 변화가 좀 생겼나요? 크게 변한 점은 없는데 그거는 있어요. 제가 이제 서울에 살 때 느낄 수 없었던 뭔가 이 공동체의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고 배우고 있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요즘 사는 젊은 세대분들한테 또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거를 가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는 요즘 아이를 낳고 키울 때 엄마 그리고 아빠가 육아를 하고 직장도 다니고 그러니까 오로지 부모에게만 책임이 있잖아요. 물론 조금 조부모님이나 도우미 이모나 시터님을 쓰시면 더 좋지만 그 정도의 한계선이지. 근데 이 공동체 문화라는 건 특히 제가 같이 일하는 해녀 어른들의 경우에는 아이를 마을이 같이 키우셨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밥 먹으러 와. 야, 너 엄마 어디 갔냐? 엄마 일하러 갔어. 야, 와서 밥 먹어라. 같이 먹어라.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돌아다니면 저거 누구 집에 누군데 다 알고 계시니까. 특히 해녀들은 그게 더 강했던 것 같아요. 다 여자들이니까. 그래서 서로의 아이를 서로가 돌봐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있고 지금도 그래서 저희 해녀 어른들은 제 아이들을 손녀, 손주처럼 봐주세요. 이런 여성들이 연대하는 그런 문화가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는 정말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뭐 반찬이라도 하나 가서 애들이랑 먹어. 국이라도 하나 더 끓여주시고 하는 게 정착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었고, 어쩌면 우리가 요즘 세대에 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한테 필요했던 게 이런 감정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모두가 같이 아이를 돌봐주는 것 같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어떤 관심이랑 도움? 그게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걸 여기 와서 많이 느껴요. 만약에 서울 살았을 때 이런 도움이 있었으면 굉장히 수월하고 좋았을 것 같아요. 어떤 중대한 일을 네. 결정하시거나 할 때 네. 호진님만의 기준이 있다고 네. 하셨는데 어떤 기준인가요? 근데 되게 특별하지가 않아가지고 항상 모든 일을 그렇게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해녀를 했을 때에도 고민을 했던 그 기준이 이제 내가 나이가 들어서 거동이 좀 어렵고 어떤 병상에 누워 있을 때 내 삶을 돌아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그때 그거 해볼 걸 이라는 생각을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절대. 너무 슬플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뭔가 죽음을 기다리고 있어. 겸허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문득 그 일이 생각나. 그때 그거 진짜 해볼 걸. 근데 너무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때 가서 그런 후회를 할 것 같은 일이면 일단 해버리자. 일단 하고 나서 후회하면 길을 바꾸면 되니까. 그때 그거 해봐서 그때 잘 안 됐지만 그래도 해봐서 여한은 없다. 이런 마음이라도 먹으면 좋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움직였었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남기고 네.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네. 아니면 더 하고 싶으신 말씀이 네. 있다면 네. 편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보시는 분들이 다 연령대가 너무 다양하고 직업도 다양하실 거고 여러 가지 삶의 경험들도 다양하신 분들일 거라서 제가 무슨 말을 감히 해야 될지 좀 어려웠어요. 고민도 많이 됐고. 살아보니까 뭔가 이런 거에 대한 도전을 했을 때 생각보다 의외로 여러 가지 작은 도움들을 얻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살면서 세상 너무 각박하다라고 하지만 또 반면에 아직까지도 되게 따뜻하고 온정 있는 사람들이랑 집단이나 문화도 많이 있거든요. 편견에 너무 휩싸이지 말고 거기에서 너무 접어버리지 말고 뭐 그렇다는데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해보면 되는 거니까. 해봤을 때 그거를 맞닥뜨리면 그때는 방법을 찾아보고 어쩔 수 없으면 돌아가야 되지만 의외로 또 사람 사는 데가 그렇게 막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해보니까. 제가 운이 좋았던 걸 수도 있지만 좋은 분들도 너무 많고 또 요즘은 그리고 이런 귀촌이라는 게 너무 이제 농촌도 어촌도 젊은 분들이 없다 보니까 지원을 정말 많이 해주세요. 저희가 관심을 안 갖고 있어서 그렇지 살펴보면 정말 다양한 지원을 많이 해주거든요. 이런 도움을 얻어서 또 와서 이렇게 뭔가 해보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촌이 지원을 그렇게 많이 해준다는 건 그만큼 오는 사람이 없다는 뜻인데 그건 또 한편으로 보면 그만큼 경쟁이 덜하다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약간 블루오션이에요. 이런 해산물이라던가 수산물에 대해서도 어떤 사업을 확장하고 싶을 때 기회도 많고 경쟁도 덜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 더 욕심껏 해볼 수 있는 거에 대한 성취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크고 분명히 이런 게 있는 곳이거든요. 물론 어떤 도시적인 삶을 좀 포기해야 되는 거는 있죠. 본인의 삶의 방향성이 약간 자연과 더 가깝고 내가 해보고 싶은 게 많고 확장해보고 싶고 해보고 싶고 시도해보고 싶은 일들이 많다면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그런 꿈들을 한 번씩 꿔보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저처럼 이렇게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생 너무 네,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